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아들 하나를 둔 엄마이기도 해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들을 키워오고 있는 흔히들 이야기하는 홀어머니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60이 넘어서도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제 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남편은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로 세상을 떴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에 아들과 둘만 남겨진 별다른 잘난 게 없는 여자가 살아가기란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엄마 말이라면 껌뻑 죽는 효자였던 덕에 경제적인 부분만 힘들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들은 공부도 참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며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취직도 준비 기간 없이 한 번에 됐어요. 그리고 10년 전에는 예쁘고 참한 여자를 데리고 와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딸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때쯤 저는 이룰 건 다 이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없이 혼자서 이만하면 자식 잘 키웠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도 참 잘했기 때문에 주위에서도 젊은 시절 고생한 것을 지금 다 이렇게 돌려받는다고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해했고 말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덕에 저축해둔 돈이 꽤 있어서 아들이 쥐어주는 용돈도 받지 않아도 혹시나 아이들에게 부담될까봐 자주 만나는 것도 꺼렸어요. 물론 저희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행복이었고 이제 제 인생에 더 이상의 불행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저에게는 다시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지 아버지랑 똑같이 말이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병원 수술실 앞에서 다 쓰러져가는 얼굴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며느리가 있었어요. 이제 막 4살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순간 과거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남편이 누워있던 병원에서 허망하게 울며 주저앉아 있던 제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며느라기 옆에 앉아서 잠든 손녀를 제 무릎에 눕히고 괜찮을 거라며 되뇌이고 있을 때 수술실에서 의료진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들의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제가 듣겠다고 하고 손녀딸을 조심스럽게 무릎에서 내린 뒤 수술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그 짧은 10걸음 정도가 정말 천년 같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기분이 들었죠. 사람만 있어 달라고 기도했던 걸 들어주셨나 보다 싶어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들려오는 말은 다른 의미로 다시 다리에 힘이 풀리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실 가능성이 커요. 네? 그게 무슨... 뇌출혈이 심했습니다. 목숨을 건진 것 자체가 기적인 상황이에요. 아마 두고 봐야겠지만 흔히들 이야기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뒤에서 비명 같은 며느라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악몽이나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바로 눈에 들어온 하얀 병원 천장의 모습에 꿈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옮겨진 병실로 가만히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마치 잠든 것 같더라고요. 당장이라도 눈을 떠서 말을 걸 것 같은 모습인데 저런 아이가 지금 식물인간 상태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의 손을 잡고 불편한 자세로 자고 있었고 잠에서 깬 손녀가 말뚱거리는 눈으로 바닥에 앉아서 혼자 노는 모습에 저 두 사람을 위해서라도 제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다짐을 속으로 수백 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너는 애만 신경 써라. 애비는 내가 다 알아 살 테니까. 제 남편이고 하은이 아빠이기도 하잖아요.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너도 금방 지쳐. 그리고 애도 키워야 하는데 저러고 누워있는 남편 간호 어떻게 하니? 퇴원하면 내가 우리 집으로 데려갈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아. 애만 신경 쓰고. 알았어? 그럴 수 없다는 며느리를 정말 어르고 달랬어요. 결과적으로 이혼은 하지 않은 채 가끔 들여다보는 걸로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이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거든요. 미련하다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긴 하더라고요. 처음 몇 년간은 며느리도 꾸준히 아들을 보러 왔어요. 물론 손녀는 자주 보진 못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주로 맡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의 합의하로 아들은 외국에 돈 벌러 멀리 떠났다는 걸로 아이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며느리가 먼저 제안했던 일이긴 했어요. 물론 섭섭한 마음이 들지 않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며느라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우리 아빠가 식물 인간으로 누워 있다는 걸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기 힘들 거라는 사실도 공감했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고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손녀를 볼 때는 밖에서 셋이 함께 따로 만났어요. 아이는 자기 아빠를 닮아서 부침성도 좋고 어른들에게도 예의가 바르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할머니, 할머니 그러면서 아주 잘 따랐고요. 처음 1-2년은 며느리도 참 자주 왔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며느라기도 점점 일에 적응하며 자기 삶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전만큼 자주 오지는 못했죠. 물론 서운하긴 했지만 그게 제가 제일 바라는 것 중 하나이긴 했어요. 남편이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또 남의 시선을 받아내는 것 또한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저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했고 또 그런 며느리가 조금만 반갑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찾아와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이혼을 해줄 용의도 충분했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손녀는 자신의 엄마 몰래 가끔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제가 엄마 몰래 오라고 했었거든요. 혹시나 며느리가 신경 쓸까 싶어서 말입니다. 초등학생이 된 손녀는 버스를 타고 종종 저에게 찾아왔고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말해줬어요. 어느 날은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혼자 할머니 만나러 오는 이유가 있어? 나는 엄마도 있고 외할머니도 있는데 할머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외로울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참 속도 깊고 예쁘죠. 제 아비를 쏙 빼닮은 얼굴에 말하는 것까지 닮아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이 예뻤습니다. 자주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방에 누워있는 아들의 몸을 닦아주며 그날 아이에게 들었던 일들이나 아이는 어떻게 크고 있는지를 아들에게 다 말해줬어요. 정말로 다 듣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친척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누워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계속 말해왔듯 꼭 잠이 들어 있고 당장이라도 깨어날 것만 같은 얼굴이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저도 내심 지쳐가고 있긴 했어요. 하루는 며느리가 찾아와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 그만하시고 어머니 인생 사셔야죠. 나는 괜찮다. 그게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셔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 애비 저렇게 되고 나서 어머니 볼 때마다 매번 말라가세요. 표정도 안 좋으시고요. 쟤 보내고 나면 더 안 좋아질 거야. 어머니도 어머니인데 그이도 힘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욕심으로 힘들게 이 아이를 잡아두는 게 아닐까 하는 욕심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라이가 돌아간 그날 저녁도 어김없이 아들의 몸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너도 내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 너를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된 이후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날 정말 오랜만에 참 서럽게 많이 울었어요. 먼저 간 남편에게 이런 팔자까지 물려줄 필요는 없지 않냐고 원망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 다음날 조금 홀가분한 기분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의 얼굴을 봤는데 아들도 어딘가 그래 보였습니다. 물론 제가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렇게 보였던 걸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이제 그만 아들을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가 남편에게 말했죠. 네, 거기로 우리 아들 보내면 잘 챙겨줄 거유? 당신 그렇게 아들 보고 싶어 했잖아요. 나랑 더 오래 있게 해주지. 너무 빨리 데려가는 거 아니유? 한참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며 울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가 아들의 담당 의사에게 이제 그만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온갖 감정이 다 들어 바닥을 보며 걸어가고 있는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그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제 아빠랑 똑 닮은 제 손녀였죠. 울음을 참아보려 노력했지만 다시 조금 울고 말았습니다. 걱정하면서 무슨 일이냐 묻는 손녀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리고서는 마음을 좀 다독였어요. 아들을 보내고 나면 이제 손녀에게도 사실을 다 이야기해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았던 손녀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니, 오늘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제가 그렇게 말하자 손녀가 놀라서 묻더군요. 이제는 괜찮아? 아빠는 할머니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손녀의 그 말에 놀란 건 오히려 저였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낸 적은 여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손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어쩐지 손녀는 그날따라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딘가 들뜬 것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빠는 갑자기 왜? 아빠 한국에 들어왔잖아.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잠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저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미처 다 이해하기 전에 손녀가 신나 보이는 얼굴로 손뼉을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 아빠랑 손잡고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소원 다 풀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놀이공원도 가고. 아빠랑? 응. 이제 곧 우리 세 식구가 다 같이 살 수 있대. 나 진짜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오는 줄 알았다니까? 애들한테 자랑도 다 했어. 아빠 이제 같이 살 거라고. 손녀는 정말 너무너무 들떠 보이고 신나 보였어요.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할 리도 없었고 말이죠. 저 아이의 아빠인 내 아들은 지금 방에 누워 있는데 그럼 이 아이가 만난 아빠는 누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손녀에게 잘 가라는 말도 전하지 못하고 손에 용돈 몇만 원을 쥐어준 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된 일인지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은 하나로밖에 나지 않았죠. 며느리에게 새 남자가 생겼고 그 남자를 손녀에게 외국에서 돌아온 아빠라고 소개했다고 말입니다. 여태 며느리를 다 이해했고 오히려 며느리의 새로운 만남을 축하해 줄 마음도 충분히 차고 넘쳤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게 되니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누워 있다고 해도 엄연히 아빠는 이쪽인데 다른 남자를 소개해 주면서 손녀에게 아빠라고 했다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져 묻자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라도 알기 위해서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달라는 문자를 남겨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확인한 휴대폰에는 그 어떤 답장도 와 있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만나러 가야겠네. 얼굴을 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며느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기 힘든 장면과 이야기를 듣게 됐죠. 우연하게도 제 며느리 집 앞으로 가던 딱 그때 누군가 며느리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남자더군요. 어쩐지 손녀가 말한 남자가 저 남자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몸을 숨겼어요.
어쨌든 이제 곧 전 남편이 되는 사람의 어머니와 지금 만나는 사람이 마주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뒤에 곧 이어 며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다 끝나가는 건 맞아? 그렇다니까. 은호 있네. 곧 병원 가서 자기 아들 보낼 거야. 아, 대체 이게 몇 년째야 지겹다 정말.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니? 그러니까 그때 다 끝냈어야 되는 건데. 어디로 보나 저와 아들의 이야기였어요. 한번 보지도 못한 며느리의 태도와 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말의 뉘앙스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버버하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 사이 그 두 사람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더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총 얼마랬지? 아우, 왜 자꾸 물어봐. 그렇게 좋아? 자꾸 확인하고 싶을 만큼? 그럼 고지가 바로 코앞인데. 한 20억 정도 될걸? 아, 네 남편 보험금 뭘 그렇게 많이 들어뒀냐? 고맙게. 반 정도는 원래 있던 거고 반은 내가 남편 그렇게 되고 난고 난 다음에 든 거지. 아이고, 우리 똑똑이 아주 그냥 똑 부러지네, 똑 부러져. 그렇게 말하며 멀어져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멍한 얼굴로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어요. 정말 멍하더군요. 그리고 어딘가 허망하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배신을 당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집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아들 머리맡에 앉아서 멍한 얼굴로 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냥 모른 척 보험금을 가져가게 둬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제 손녀의 엄마였고 돈 욕심에 지금 저러고 있는 게 배신감이 느껴지고 괘씸한 부분이 있기야 했지만 며느리가 처음부터 그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긴 병에 장사 없다고 그냥 지쳤고 새 남자가 생겼고 전 남편이 죽어가는 상황에 자기 살 구멍을 생각했나 보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 시간 아들을 혼자 키워오며 세상 풍파를 많이 겪어온 일들이 며느리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계속 찜찜한 점이 있긴 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와 보험금을 어떻게 저렇게 쓰러지고 나서 들을 수 있었는지 하는 거였어요. 그 의문은 풀어야 모른 척을 하든 아니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았죠. 예전에 아는 분 한 분이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심부름 센터에 의뢰를 한 적이 있다고 지나가다 들은 게 기억이 났죠.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업체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러고는 대충 상황 설명을 하고 며느리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비용이 생각보다 들긴 했지만 그동안 모여놨던 돈도 꽤 있었고 사고를 낸 분에게 받았던 보상금도 꽤 되긴 했었거든요. 반 정도는 며느리에게 줬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괜찮았어요. 저는 진실을 아는 게 그때 돈보다 훨씬 더 중요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의뢰하고 며칠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말에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거든요. 가려던 병원 예약을 취소했어요.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시기로 한 거 예약 취소하셨다면서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병원 예약 관련해서는 며느리가 알려면 알 수는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다니던 병원에서 저와 며느리의 얼굴은 다들 알았으니 일정 같은 건 공유를 쉽게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병원에서 예약을 잡은 것도 알았을 테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둥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었던 거겠죠. 아, 거기 간호사분이랑 제가 친하잖아요. 그래서 들었어요. 그런데 예약하셨다가 안 오신다고 하셨다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요. 아니다. 별일 없다. 제 그 말에 며느리는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건 고민해 보셨어요?
아마 아들을 보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병원의 일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전화로 저에게 물어볼 정도면 애가 닳긴 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일단은 모른 척 화를 삼켰어요. 그러고는 며느리가 의심하지 않게 그럴듯하게 대답했습니다. 막상 보낸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생각 정리되는 대로 너한테 말해주마. 며느리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사실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말이 없긴 했을 겁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말해준다는 사람한테 그래도 아들을 보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며느리는 떠보듯 말했어요. 만약에 내가 애비를 보내게 되면 보내는 날에는 하은이가 와야 하지 않겠니? 그래도 지 애빈데. 네? 며느리가 상당히 당황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손녀에게 이미 다른 남자를 아빠라고 소개했는데 진짜 아빠가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그래도 하은이는 평생 아빠가 외국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을 해 주기가. 하은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그리고 아빠 마지막 모습은 봐야 하는 게 맞지 않겠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다급히 전화를 끊더군요. 그런 모습마저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심부름센터 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어딘가 심각해 보이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긴히 뵙고 드려야 할 말씀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약속을 잡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 일 나름 오래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고개를 갸웃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미 아들이 누워있는 채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였고 그 남자와 함께 아들의 보험금을 타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 저에게 아들을 빨리 보내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그냥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언제부터 만났는지가 궁금했던 거였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그냥 편하게 다 말씀하세요. 대충 어느 정도 짐작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뭐 이것 좀 보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며 심부름센터 직원은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정말 평생 받지 못할 것 같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받게 됐죠. 심부름센터 직원이 꺼내든 자료는 아들이 사고를 당하던 날의 사고 정황에 대한 자료들과 그리고 운전자에 대한 정보였어요. 어디까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건 단순히 남편이 사고 당한 뒤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어머니께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날 사고도 두 분이 함께 있을 때 났는데 며느리만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안 다쳤고요. 뭐 여기까진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운전자가. 심부름센터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며 손가락으로 운전자의 사진이 있는 곳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정말이지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네, 지금 며느님과 내연 관계에 있는 남성입니다. 제 아들의 차와 사고가 난 남자가 지금 며느리와 만나고 있는 남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낯이 익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 며느리가 사고 설명을 다 했고 그 운전자는 순순히 자신이 신호를 지키지 못한 걸 인정하고 저희에게 엄청나게 사죄했거든요. 그래서 용서가 되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보상금도 받았던 것도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다른 젊은이의 앞길까지 막지는 말자는 생각을 하면서 합의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고를 낸 남자와 지금 며느리가 만나는 남자가 동일 인물이라니 순간적으로 누군가에게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 듦과 동시에 정상적인 사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멍하고 꿈 같고
그런 기분 말이죠. 그런 저에게 심부름센터의 직원은 계속해서 엄청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알던 사이인가 싶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가 더 있냐는 얼굴로 심부름센터 직원을 바라봤어요. 두 사람이 그전부터 알던 사이더라고요. 아드님을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그 뒤로 사실 다른 이야기를 더 듣긴 했던 것 같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저 저는 우리 아들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며느리고 다 계획했고 이런 것들만 머리에 남아 있었고 말이죠. 그야말로 이성을 잃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집으로 당장 달려갔거든요. 당장이라고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을 겁니다. 만약 집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며느리와 손녀를 보지 않았다면 말이죠. 아빠 다음에는 또 언제 와? 음, 지금 바쁘셔서 못 만나. 그래도 조만간 하은이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꼭 다시 만나자. 알겠지? 손녀는 그 소리에 서운한 듯 입을 삐죽거리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저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물론 당장이라도 저 두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손녀를 생각하니까 막상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겠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아휴, 이 일을 어쩌면 좋니?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아들의 머리맡에 앉아서 그렇게 울며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가 제정신이 들 수 있게 도와준 것도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어머, 어머니, 집에 이게 다 뭐예요? 며칠 동안 제대로 치우지도 않아 집이 그야말로 난장판이었거든요. 어머, 어머님 얼굴은 또, 왜 이러세요? 물론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서 얼굴 또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 요즘 며칠 고민도 많고, 정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도 않고, 먹을 게 먹히지도 않아서 이러고 있다. 그럴듯한 말로 이야기를 돌려 거짓말을 했고, 다행히 며느리는 그 말을 믿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도로 고민을 한다는 건 곧 뭔가를 결정할 징조라고 보였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제가 이거 다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얘야. 제 부름에 며느리가 저를 빤히 보더군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너는 이혼을 하는 게 어떻겠니? 너는 새 출발해야지. 만약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면 저는 어쩌면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미 누워있는 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손녀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게 목에 콱 걸려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며느리가 아들과의 혼인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라도 그 보험금을 포기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 질문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휴, 어머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희 죽을 때까지 저희 아내로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럴게요. 보험금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마치 순애를 지키는 아내처럼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 엄마 밑에서 우리 귀한 손녀를 자라게 둘 수는 없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완전히 고쳐잡았어요. 집안 청소는 며느리를 보면서 당장이라도 저 뒤통수를 치고 싶은데 대체 내 아들에게 왜 그랬냐고, 돈이 그렇게 좋았냐고, 우리 아들을 한 번이라도 진짜 사랑하긴 했냐고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은 걸 정말 초인의 힘으로 참았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가고 저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준 자료들을 그대로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건네고 여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어요. 어, 왜 이런 걸 놓쳤지? 피해자랑 가해자가 아는 사이인데 모른 척한 건, 이건 명백한 범죄 증거예요.
경찰이 그렇게 말하며 재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가 체포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도 같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출석 요구가 도착했어요. 그렇게 저는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어머니, 진짜 아니에요. 저는 진짜 아닙니다. 어헤, 이렇게 다 증거가 있는데 아직도 부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불리해요. 아니, 아닌 걸 아니라고 하지. 그럼 어떡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저 믿어주시면 돼요. 정말 아니에요. 정말. 이 아줌마가 지금 상황 파악이 하나도 안 되시나 보네. 우리한테 그 사고 낸 가해자랑 아줌마가 아는 사이였다는 거 알려준 사람이 저분이세요. 경찰의 그 말에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굳어지더군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다 정말 내 앞에서는 모른 척 연기해가면서 젊은 사람 인생 망칠 수 없으니 합의해주자며 울며 얘기해놓고서는 원래 아는 사이였다 그러면 내가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니? 아니, 그건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모른 척 연기한 거죠. 그럼 그 전에 내 아들 앞으로 들어놓은 그 엄청난 보험들은 다 뭐고 어떻게 설명할 거니? 그 보험금 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고가 난 건데. 그건, 그것도 우연의 일치뿐이에요. 그리고 하은이 보면, 자기가 만약에 혹시 없을 상황이 걱정된다고. 어머님도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렇게 고생하셨다고 자기는 그런 상황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보험 들자고 한 거였거든요. 저 정말 아니에요. 정말 괘씸하다 못해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네가 그 남자랑 같이 걸어가면서 보험금 네가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제 그 소리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찾아간 날이 있었어. 근데 그날 그 남자랑 집에서 나오면서 네가 그러지 않았니? 보험 네가 더 들어놨다고. 그날 그 이야기 듣고 내가 처음 너를 의심했다. 물론 이런 엄청난 일까지 저질렀을지는 아유, 꿈에도 몰랐어. 며느리는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반성하는 걸로는 안 보였어요. 그냥 할 말이 없으니 그랬던 거겠죠. 나는 너 죽어도 용서 못한다. 그리고 죽어도 네 말 못 믿어. 너 같은 엄마 밑에서 내 손녀 자라게 둘 수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선 증언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사건 정황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진술했어요. 그리고 경찰서를 나와서 며느리의 친정에 있다는 손녀를 보러 갔습니다. 아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사두는 자신이 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저에게 고개를 숙이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죠. 솔직히 밉지 않다면 그건 거짓말이었겠지만 무슨 죄가 있으신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따지러 온 건 아니고 하은이 보러 온 거예요. 지금 자요. 지 엄마 어디 갔는지 안 찾아요? 궁금해하는 눈치긴 한데 어른들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묻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죠. 저도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어쩌자고 그런 짓을 해서는. 잔다는 아이를 깨워 데리고 올 수도 없고 그날은 그냥 그렇게 돌아왔어요. 손녀를 데려간다는 말에 안사도는 철렁한 얼굴로 저를 봤지만 뭐라고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었고 게다가 죄인이 된 심정이라 더더욱 데리고 있겠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손녀를 만났습니다. 최대한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할 말들을 골라냈어요. 하은아, 사실은 다 알아요. 외할머니가 할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거 들었어요. 사실은 아파서 자는 아빠가 있고,
그 아빠를 엄마가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는 것도 다 들었어. 아이는 어딘가 해탈한 듯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렇게 상황을 만든 며느리가 더더욱 원망스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나왔어요. 어른들 잘못으로 네가 이런 일 당하게 해서 할머니가 대신 미안해. 할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우는 저를 보며 그렇게 말하는 손녀를 보며 더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 어린 것이 이런 일을 겪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나 아빠 뵈도 돼요?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다 손녀가 한 말이었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꼭 자고 있는 것 같다. 자신의 아버지를 본 손녀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일어날 것 같아요, 할머니.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기적이 오길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조사가 끝나고 재판으로 이 사건이 넘겨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신청했던 이혼 소송이 진행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리고 손녀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자기 아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들이 진행됐어요. 아마 손녀가 없었다면 저는 이것들을 혼자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면서 이겨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된다고 수백 번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말입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이 한 짓을 부정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연히 재판 결과도 그렇지 않았고 말이죠.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1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는 15년형을 받았고 말이죠. 물론 두 사람 다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요. 재판이 있던 날 원래 저는 혼자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손녀가 알고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우기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할 말이 있다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손녀를 결국 이기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느리가 들어가는 길에 맨 앞줄에 앉아있던 손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거기 있는지 정말 몰랐던 건지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그리고 왜 데리고 왔냐는 듯 저를 향해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던 모습을 자신의 딸이 다 봤을 걸 생각하면 창피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하은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나 오늘부터 엄마 없어. 그 말 하려고 할머니한테 여기 오고 싶다고 말한 거야. 하은, 이름도 바꿀 거니까 그 이름 부르지 마. 나는 엄마가 내 엄마인 게 너무 싫고 부끄럽고 화가 나. 죽을 때까지 안 볼 거니까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나 찾으러 올 생각도 하지 마. 나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싫어. 손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잡고 그 재판장을 나갔습니다. 잘 참고 있더니 나오자마자 엉엉 우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그 모든 일이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사를 했어요. 주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서울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아들을 옮기고 또 손녀의 전학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일이라 그곳에서 계속 아이를 학교 다니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최대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는 기분을 내기 위해서 조금 여유롭고 한적한 곳으로 옮기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환경적으로 손녀에게 잘 맞는 듯 했고요. 물론 가끔 뭔가 생각하는 듯 멍하게 하늘을 보고 있을 때면 철렁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불안하긴 했어요. 손녀가 보고 싶다고 안 싸두니 가끔 찾아왔어요. 물론 그 전에 저와 손녀의 허락을 다 받고선 말입니다. 사실 안 보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손녀와 생이별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보고 싶을지 할미된 마음으로 이해가 너무 갔기 때문에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그간 쌓인 정이 있는지 가끔 얼굴 보는 건 허락했고 말이죠.
안사돈을 통해 며느리의 이야기를 드문드문 들을 수 있긴 했어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다는 것과 항소했지만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양심이 없게도 딸아이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복 받으실 거예요. 손녀를 보며 허락해준 일로 안사도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제 인생에선 복은 없는 듯 했지만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생길 수 없잖아요. 손녀는 제 아빠가 당장 내일이라도 깨어날 것만 같다고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의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저는 혹시나 그 아이가 지칠까봐 걱정했지만 그 누구보다 열심이고 진심이었습니다. 혹시나 있을 기적을 매일 손꼽아 기도했죠. 손녀 때문에라도 일어나야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 저를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는 손녀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아들이 있는 방이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야? 방금 아빠 손이 움직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아이가 잘못 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확실하게 봤다는 아이가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적과 같은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했는데 반응이 있네요. 네? 정말로 의식이 돌아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손녀분이 매일 책을 읽어주신다는 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기적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당분간 입원해서 상태를 지켜보자는 말에 오열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퇴원하라고 했던 그때가 생각나면서 말이죠. 할머니, 울지 마. 손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기도 울었어요. 그리고 더 열심히 자신의 아버지를 향해 매일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아들은 손을 움직였고 또 며칠 후에는 다시 꿈을 꾸는 듯 표정이 달라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눈을 떴습니다. 영우야. 저는 눈뜬 아들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순간은 제 인생에서는 다시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 정말 기적 그 자체였어요. 아들은 의식이 돌아왔고 사람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알았고 손발도 움직였어요. 본인이 사고 당하기 전 4살이었던 딸이 이렇게나 큰 모습을 보고 어딘가 슬픈 표정을 짓더니 며느리에 관해서 묻더군요. 그 이야기는 차차 해주겠다고 말을 돌리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건데 이렇게 큰 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새 출발한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사실을 다 알고 나서 아들도 한동안 엄청난 충격에 시달려야 했지만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기적이라고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말입니다. 통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사 온 집을 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아들과 손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좋은 부녀로 지냈어요. 둘이 함께 장난치는 모습을 멀찌감치서 보고 있으면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꿈이었나 싶을 만큼 행복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다 지나서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며느리를 한번 보고 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며 말렸지만 아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당신이 깨어날 줄은 몰랐어. 그래도 다행이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때 죽었으면 당신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 믿지 않겠지만 나 여기서 반성 많이 했어. 당신이 깨어났다는 소식 듣는데 반갑더라. 아마 난 당신을 용서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내 딸의 엄마니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왔어.
하은이, 잘 부탁해. 그냥 잊어. 하은이도 나도 다 잊고 나중에 나오게 되었을 때 우리 찾지도 마. 당신의 존재 자체가 하은이에게는 상처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상처받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처한 일이잖아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랑 연락하세요? 안사돈과 연락이 끊긴 모양이더라고요. 면을 거의 끊다시피 했다는 안사돈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끔 손녀 보러 오신다. 나도 잘 모른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말을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딸이라 미안하다고요. 그리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얼굴 좀 보여달라고요. 내가 너무 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울더군요. 저는 전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찾아온 안사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이 많은 얼굴로 무언가를 고민하더라고요. 아휴, 그래도 딸인데 아마 완전히 끊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언젠가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장은 충분히 반성하고 고통스러워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당분간은 며느리를 보러 가지 않을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났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하더니 이제는 충분히 적응 잘해서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의 생활보다 훨씬 낫다면서 말이죠. 손녀도 예전에 밝은 그 모습을 거의 다 찾았어요. 워낙 쾌활한 성격 덕에 친구도 아주 많고 말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고요. 요즘만 같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남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 가 한바탕 퍼부었던 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다시 가라고 한 거지? 나랑 더 있게 양보해줘서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가면 당신한테 100배, 1000배로 다 잘할게. 거기 두었던 남편의 사진이 평소보다 더 밝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제 생각이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거겠지만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보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사연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만큼 아득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지금 아들과 손녀가 잘 살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말입니다. 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이런 일을 겪고도 버텨내면 이렇게 좋은 날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 혹시 어디선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부디 그랬으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오늘은 손녀와 아들 이렇게 셋이 함께 외식을 나가기로 했어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아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나가서 먹자고 하더군요. 자신이 받은 월급으로 사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줄이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듣기만 하던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서 제보하게 됐죠. 주변에서 말했더니 이런 걸 널리 퍼뜨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시집살이를 당하는 며느리보다 역으로 며느리에게 당하는 시어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말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말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사건이랍니다. 바로 얘기를 시작할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됐죠. 제가 격리로 서울에 있는 무역회사에 입사했는데 그때 영업직 신입사원으로 남편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엔 서로 관심이 없었는데 회식 자리에서 그 당시 윗분들이 둘 다 어리고 서로 애인도 없으니까 장난스럽게 엮어주셨어요. 처음엔 장난이니까 저도 웃으면서 거절하고 그랬었는데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자연스럽게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됐죠. 그렇게 3년을 사귀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사내 연애라 서로 부모님들도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부모님들이시죠. 제가 정말 며느리 복은 없어도 시부모님 복은 많았거든요. 어찌나 저에게 잘 해주시던지 저를 그냥 딸처럼 여겨주셨어요. 그 시절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남편이 외동아들이라 사실 결혼 전에 저도 어디서 들은 게 많으니까 걱정했었는데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이 저는 오히려 그 집 아들인 제 남편보다 더 챙김을 많이 받았어요. "아가,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어. 그리고 이거 김치 새로 담근 거다. 다 먹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반찬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임신했을 때는 정말 공주를 넘어서 황제처럼 대접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나도 만약에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이렇게 잘해 줘야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울고 슬퍼해서 오히려 남편이 달래주기까지 했었거든요. 아직도 저는 그래서 어머님이 그리워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서로 친정과 시댁 관련해서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신혼을 보내고 슬아이 두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친정과 시댁 둘 다 아들, 딸 상관없이 원하셨는데 아들 두 명을 낳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딸을 원했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대신 그때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죠.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정말 잘해줘야겠다고 남편이 둘이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들 두 명은 2살 터울이에요. 저는 아들들을 낳고 가정에서 시간을 더 투자하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남편이 영업직이었는데 다행히 능력이 좋아서 벌이가 아쉽지 않아서 가능한 선택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어오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최대한 내조를 열심히 했습니다. 큰애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공부하라고 막 소리를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알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반면 작은 애는 조금 시끄러운 편이었어요. 문제아까진 아니었지만 결코 조용한 편은 아니었죠. 누구를 괴롭히거나 그랬던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이 항상 쟤는 자유분방한 영혼이라고 했어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크게 엇나가는 자식도 없었고 남편하고 종종 다투긴 했지만 부부싸움 안 하는 부부 아예 없다잖아요. 사실 남편과 싸우고 나서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뒤에서 험담하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찌나 제 편을 잘 들어주시는지 저도 나중에 며느리가 찾아오면 그냥 무조건 아들 잘못이라고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고 큰애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군대를 다녀오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더니 바로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에 들어갔죠. 워낙 어릴 때부터 알아서 잘 자란 아이여서 기대를 조금 했었는데 직장도 제대로 된 곳에 입사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신입사원 시절이 지나고 큰애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남편처럼 사내 연애를 했고 이제는 결혼하겠다고 하길래 속으로 부모랑 똑같은 길을 걷네 하며 좋아했습니다. 사내 연애로 만난 거니 큰 며느리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사실 누가 며느리로 오던 저는 무조건 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똑똑한 며느리가 큰 며느리로 들어오다니 저와 남편은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 인사 온 날 며느리보다 제가 더 떨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유,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아유, 떨리네." 오죽하면 남편이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 잘 부탁한다고 할 정도로 긴장됐습니다.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고급 요리까지 직접 선보였던 기억이 나요. 큰 며느리의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예쁘고 참하고 누구라도 저 사람이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다면 다들 환영하실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죠. 남편과 저는 시작이 좋다며 굉장히 좋아하며 회사 바로 옆에 신혼집을 마련해 줬어요. 둘째 아들은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하지 않겠냐며 설득했지만 워낙 고집센 아이라 어쩔 수 없었죠. 군대를 빨리 다녀오고 그래도 자기가 혼자 돈을 벌어보겠다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보곤 일단 믿고 기다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와서 하는 말이 가게를 열겠다는 거예요. 저와 남편은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동안 자기 힘으로 알아서 돈도 많이 모았고 가게를 하고 싶다고 하니 동의를 했습니다. 동네의 작은 치킨집으로 시작했는데 장사하다가 그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과 눈이 맞았어요. 다짜고짜 임신했으니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둘이 좋다니 결혼을 허락했고 작은 애도 치킨집 바로 옆에 집을 얻어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첫인상 하나는 정말 좋았어요. 아직 많이 어려서 아가 같긴 했지만 싹싹하니 애교도 많고 정말 귀여웠습니다. 어머님 간식 사왔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귀엽고 착해서 며느리들 하나는 정말 잘 들어왔다고 그 당시엔 생각했죠.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아들을 낳았고 둘째 아들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들 2명 다 맞벌이하는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제가 보게 됐죠. 손주들은 자식들과는 다른 예쁨이라던데 그 말에 아직도 동의하는 바예요. 할머니 하면서 안기는 손주들을 보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쁜 것과는 별개로 힘들기도 했어요. 확실히 체력이 예전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내외들이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죠. 애들 유치원 갔다 오면 밥도 먹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고 놀이터에도 매일 데려갔어요. 그렇게 손주들이 자라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저는 더 이상 봐주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다 자라고 나니까 뭐랄까 굉장히 해방감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 키우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는데 다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까 인생에서 해야 하는 숙제는 다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은 남편도 똑같이 느꼈다고 해요. 서로 정말 가정에 충실했고 후회가 남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찝찝함이나 서운함이 없이 오로지 후련함이 남았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 중 남편과의 관계는 적당히 싸우며 서로 의지도 많이 했어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전혀 아니었지만 성향은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정말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어졌어요. 동시에 남편도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까 이제 본인을 위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긴 얘기 끝에 남편도 저도 서로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보자고 합의했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로 너무 수고 많았어.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당신도 정말 가정에 충실했었잖아요. 우리 진짜 잘 살았어. 서로 고생 많았다고 칭찬해주고 아들들을 불러 길게 얘기도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서로를 위해 남은 인생을 각자 멋있게 보내고자 합의했다고 하니 아들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나중에는 축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는 합의해서 이혼하게 됐습니다. 요즘 말하는 조론이라고 하죠. 네, 조론을 하게 됐어요. 법원에 가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소송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정말 마음이 맞아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혼은 했지만 서로 그래도 안부는 꼬박꼬박 주고받았어요. 명절이나 생일 같은 기념일엔 서로 연락해서 축하하고 안부도 물었고요.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더 친해진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 어떻게 지내? 나 요즘 등산에 빠졌어. 그래서 친구들하고 등산 다니는데 그런 재미로 살아. 등산? 좋지. 나는 낚시에 관심이 많아졌어. 아예 길게 날 잡고 낚시 다녀. 맞아. 당신 낚시광이었잖아. 잘 됐네. 서로 따로 사니까 오히려 취미 생활도 응원해주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아주 재미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등산도 다니고 친구들과 오래 여행도 했어요. 친구들이 남편 허락을 받느라 죽는 줄 알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혼자 살게 되니까 제가 뭘 좋아하고 싫어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아들 2명의 입맛에 맞춘 요리만 했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요리도 실컷 하고 집에서 뜨개질도 하고 혼자 아주 즐거운 생활을 했죠. 그리고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그동안 집안 행사 때문에 길게 가지 못했었는데 혼자서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눈 떴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넓더라고요. 혼자 다니는 게 지치면 친구들과도 다녔고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것은 또 다른 재미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들 내외들에게도 훨씬 좋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명절이나 생일 때 굳이 다 함께 안 만나도 되니까요. 제가 시부모님들 정말 좋아했던 것과 다른 의미로 시댁 행사들이 부담스러웠던 적은 꽤 많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며느리들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제 인생을 살며 열심히 지내다가 어느 날 저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아들 내외에게 줄 선물들을 정리하고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려고 했어요. 자기 전에 화장실에서 씻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문을 열었는데 화장실 바닥에 물바다였던 거예요. 제가 여행 선물을 정리하면서 뭐를 씻느라 바닥에 샤워기에 물을 뿌려놨었거든요. 저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고 결국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지게 됐습니다. 넘어지고 처음 든 생각은 아프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거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싶었어요. 쾅 우득 소리가 났었고 정말 너무 아프면 머리가 하얘진다는데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정신 차려 보니까 제가 화장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119라도 부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부상이 심했는지 일어나지 못했죠. 혼자 사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었고 핸드폰도 방에 있었기 때문에 당장 움직일 수가 없으니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겨우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기어서 화장실에서 나온 후 방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손 힘으로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으로 119에 연락해서 화장실에서 크게 넘어졌는데 너무 아프다고 말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서 방 안에 누워서 119로 기다렸고 대원들이 들어오셔서 저를 들것 위에 옮겨서 병원에 데려가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응급실로 실려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MRI, CT 등등 촬영도 하고 의사랑 면담도 하고 여기저기 눌림도 당하고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만큼은 기억이 납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보호자 번호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남편을 말할까 생각도 했지만 이혼했고 그땐 별일이 아닌 줄 알아서 큰아들의 전화번호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진통제를 맞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눈을 뜨려고 했는데 귀가 먼저 깨어난 건지 말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럼 어떡해. 우리는 둘 다 일하잖아. 동서는 집에 있으면 우리보다 시간이 많지 않아? 아니, 형님. 제가 무슨 집에 있어요. 남편 출근하면 가게에 같이 들러서 도와주는데, 말씀 너무 하시네. 아니, 일하다가 잠깐씩 짬 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 나랑 남편은 둘 다 출근해서 집에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니, 그렇게 치면 형님네도 중간에 조퇴하거나 외출해서 올 수 있잖아요. 며느리들의 대화 소리였습니다. 눈을 뜨려다 무언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서로 시간이 없다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듣고만 있었는데 글쎄 이 뒤가 더 가관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어떡해. 의사가 무조건 간호하라는데 사람 쓰자고 했더니 아까 내 남편이랑 서방님 정색하는 거 맞지? 우리 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것도 웃겨요. 자기들이 하면 되지. 아무래도 돈 버는 주된 사람이다 이거지. 아, 진짜 어이가 없어. 그냥 차라리 황천길로 가버리시지. 짜증나 죽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끼리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다 동서. 아니, 그리고 아버님은 이혼하시고도 저에게 지원 많이 해주셨는데 어머님은 좀 너무하세요. 이혼하자마자 딱 지원 끊는 거 봤지? 정말 노인네가 어쩜 저렇게 욕심이 많니? 그러니까요. 그전까진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그거 다 그냥 가식이었네요. 예전에 용돈도 주더니 요즘은 주지도 않고 저렇게 사니까 다치지. 저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좋은 시어머니 역할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단순히 집만 해준 것이 아니고 이혼 전에는 명절 때마다 식사만 하러 와도 고마워서 용돈 주고 애들 낳을 때마다 조리원 보내줬고
아이들 커가면서 각종 백일잔치, 돌잔치, 생일, 입학, 졸업 등등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애들 낳고 키우는 게 고맙다고 대견해서 용돈도 항상 챙겨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둘 다 일하러 바쁜 거 아니까 사람도 보내줘 청소도 도와주고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단순히 돈만 주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연락할 때마다 고맙다고 항상 말했었고 아들하고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말하라고 했죠. 실제로 며느리들이 싫은 소리를 하면 제가 나서서 아들들한테 뭐라고 잔소리도 했고 며느리들한테 아들 몰래 용돈 주며 기분 풀라고 해 주었어요. 백화점에 가서 며느리들 선물만 사서 준 적도 정말 많았죠. 사정이 생겨서 집에 못 올 것 같다고 오히려 제가 그럴 수도 있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도 했었고요. 그냥 저는 며느리들한테 잘 해주었던 기억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대놓고 황천길로 가라는 소리를 듣자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지원해주지 않은 것은 할 만큼 충분히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그리고 조리원 비용이나 용돈을 꼬박꼬박 받아갔으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관계라서 그런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저라면 안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저는 용돈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물며 제 생일 때도 제가 와줘서 고맙다고 용돈 주면서 주었지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손주들까지 봐주었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들 일하느라 바쁘다고 저한테 용돈도 주지 않고 손주들을 맡겼었는데 정말 너무 슬펐습니다. 아이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둘 다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뒤에서는 저러고 있다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애들 먹인다고 좋은 재료만 구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식당을 가도 지역에서 제일 좋은 식당만 데려가고 그랬었거든요. 놀이공원도 심지어 손주들은 자기 엄마 아빠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간 기억이 더 많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런 대화를 한두 번 해본 게 아닌지 정말 둘이 아무렇지 않게 제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다행인지 뭔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얘기하며 자기들끼리 깔깔대느라 제 쪽은 쳐다도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진 채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물론 그 순간 눈을 뜨고 일어날 수도 있었지만 그런다고 며느리들이 했던 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말 서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 간호사가 들어와서 제가 깨어났는지 확인하더라고요.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척을 했죠.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우, 너무 걱정 많았어요. 얘기 듣고 너무 놀라서 하던 일도 멈추고 바로 왔네요. 어머님, 꼬리뼈에 금이 갔대요. 엄청 아프실 텐데, 몸은 좀 괜찮으세요? 의사 말로는 정말 통증이 심할 거라고 그러던데. 제가 깨어나자마자 며느리들은 앞다퉈 걱정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이미 대화를 들어버려서 속마음이 어떤지 너무 잘 아는데 너무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또 슬프더라고요. 아들들도 저렇게 앞뒤가 다르면 어쩌지 생각도 들고 인생이 갑자기 부질없더라고요.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자식들과 며느리들에겐 아낌없는 나무가 됐다고 자부했는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일단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안 좋냐 물어봐도 그냥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꼬리뼈 부상은 저에게 이미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좀 쉬고 싶다고 모두 내보낸 뒤 이상이 생기면 호출하겠다고 하고 혼자 병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정말 너무 속상하고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집도 마련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지원해줬다고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한테 뿐만 아니라 손주들에게도 아낌없이 퍼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서로 간호하기 싫다고 미루면서 제가 황천길을 갔으면 좋겠다는 말이라니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울다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소용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앞에서도 내가 싫다고 티를 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며느리들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저를 대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더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고 아침이 됐어요. 간호사가 아들이 면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들어오라고 말하니까 아들 2명과 며느리도 같이 들어왔어요. 평소 같으면 가족들이 모여서 북적거리거니 좋았을 텐데 어제 며느리들의 대화를 들어버린 이상 하나도 즐겁지 않더라고요. 그때 첫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꼬리뼈 다치신 거라 거동이 불편하실 텐데 몸은 좀 어떠세요? 그냥 조금 불편하긴 하네. 집에 안 가고 병원에 계속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부러 집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옆에서 둘째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님, 오히려 정말 그게 나으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 계속 계시면 바로바로 간호도 받으실 수 있고, 혹시나 더 몸이 나빠질 수도 있는데 도움 받으면 편하시잖아요. 그래, 둘째 며느리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그냥 집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게. 너흰 그냥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제가 먼저 나서서 병원에 있겠다고 말하자 아들들은 제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어요. 사실 아들들한테 며느리들이 저렇게 말했다고 말이라도 꺼내볼까 생각했었지만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서로 사이만 나빠질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 2명은 일하기에도 바쁠 텐데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면 며느리들에게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는 둘이 저보고 황천길을 가라느니 지원을 안 해줘서 밉다느니 막말을 하더니 이제 앞에서는 제 걱정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가식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면회도 끝나고 또다시 그날 밤 혼자가 됐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제 인생을 즐겼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었는데 다치고 나서 병원에 있으니까 혼자가 외롭더라고요. 사실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지 않았다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아마 그랬다면 그냥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친구들을 불러 얘기하며 최대한 편안히 있었을 테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보내니 이제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아파서 병원이 갑갑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들의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눈을 감아도 황천길로 가버리지.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말이 들려오고 심지어 환청도 들렸어요.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었는데 그 노력들이 며느리들에게는 와닿지 않았었나 봐요. 저처럼 시어머니가 잘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하며 반대로 효도하려고 했던 것까지 바라지도 않고 정말 그냥 저렇게 저를 안 좋아하게 생각해만 했었어도 저는 괜찮았을 거예요. 어느새 그렇게 퇴원하던 날이 다가왔습니다. 퇴원할 때 또 도움을 받으면 저렇게 뒷말이 나올 것 같고 사실 저는 퇴원하고 집에 가서 남들 모르게 생을 마감하려고 했어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입원하면서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혼자 겨우겨우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으려고 했어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너무나 회의감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여보! 하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정말 깜짝 놀라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남편이 와서 와다다 말하는 거예요. 아, 여보. 아, 나 정말 놀랐잖아. 다쳤으면 다쳤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첫째랑 전화하다가 알게 됐어. 병원에 가보니까 입인 퇴원했다길래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아니, 사람이 말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지. 넘어지고 119 불렀다며. 나를 불렀어야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말하는 남편을 보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온통 저를 걱정한다는 말로 말을 건넸던 남편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 순간 서러웠던 게 폭발했어요. 남편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남편은 오히려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생전 울지도 않던 사람이 왜 이래? 많이 아팠어? 남편이 저를 걱정하는 말을 하자 저도 속사포처럼 말을 하게 됐어요. 사실 나 누워 있을 때 며느리들 대화를 듣게 됐어. 나 정말 너무 속상해서 오늘 퇴원하고 조용히 세상 마감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들어오니까 어찌나 안심이 되면서 의지가 되는지 몰라요. 뭐라고? 아니, 며느리들이 뭐라고 했는데?
우리 새아기들 참하고 착하잖아. 아, 무슨 말을 들었던 거야? 서로 내 간호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아, 물론 그럴 수는 있지. 그런데 말하다가 울컥해서 울음을 참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좀 진정하고 말하라고 물도 떠다 주었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마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보고 글쎄 그냥 확 황천길로 떠나버리지 이러더라고. 나 그 말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을 잠도 못 자고 울기만 했어. 세상 살기 싫더라. 당신도 알잖아. 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 2명 키웠고 심지어 손주들까지 봐줬어.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애들 봐주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건 확 죽어버리라는 말이더라. 내가 사는 의미가 싶나 싶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표정을 보니 남편이 화가 나면 특유의 표정이 있는데 그 표정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생각이 많아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말하고 나니까 속이 아주 후련했어요. 이럴 거면 그냥 딱 저 말을 듣자마자 남편에게 말할 걸 그랬나 생각이 들기도 했죠. 저는 말을 하고 오히려 후련해져서 안정을 찾았지만 반대로 남편은 서서히 더 분노가 차올랐는지 흥분하기 시작했죠. 며느리들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왜 그걸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아니, 듣고 너무 충격이라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 남편은 일단 알겠으니까 죽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슨 해결을 해? 물어도 그냥 일단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제 곁에 있다가 제가 정말 괜찮으니 나가도 좋다고 하니까 그제야 집을 나갔습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정확히 일주일 정도였을 걸로 기억해요. 갑자기 며느리 2명이 집에 찾아왔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들어오게 했더니 둘 다 저를 보고 빌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그때 한 말 진심 아니에요. 맞아요. 진짜 그냥 진심이 아니고 서로 그때 당황해서 그랬어요. 아, 저희가 어머님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어머님 보고 제가 설마 황정길 갔으면 좋겠다고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2명이서 저를 둘러싸고 양옆에서 오해 말라고 하기 시작했죠. 서로 1초도 쉬지 않고 귀에다 대고 말하는데 정말 골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도 들고 일단 진정하고 앉으라고 했죠. 둘을 소파에 앉히고 찬물을 가져다 주니까 첫째 며느리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저에게 그 말을 듣고 2며느리를 불렀다고 해요. 그런 말을 한 게 맞냐고 했더니 처음엔 둘 다 부인했으나 저에게 말을 다 듣고 왔다고 하자 인정하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배응망덕하다고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혼집으로 해준 지금 그 집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었는데 절대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거기서 더 나아가 저희 손주들이 지금 둘 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을 저는 몰랐는데 남편이 다 대고 있었다고 해요. 괘씸해서 손주들 유학 비용도 앞으로 더 못 준다고 말하고 며느리들에게 이제 볼 일 없을 거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며느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저에게 바로 온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들은 알고 있니? 아직 몰라요, 어머니. 만약 알게 되면 저희 정말 이혼당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진심 아니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제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저에게 며느리들이 빌기 시작했죠. 나중에는 둘 다 약속이나 한 듯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 유학비 만만치 않아요. 이제를 정말 귀국해야 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제 겨우 적응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대로 돌아오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 제가 잘못한 거지. 애들은 잘못 없잖아요? 네? 제발요. 갑자기 찾아와서 사람 혼을 쏙 빼놓더니 이제 울기 시작하는 며느리들을 보니까 저도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는 며느리들을 보고 안쓰러워서 일단 이유 불문하고 달래기라도 했을 텐데
확실히 정이 떨어졌는지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손주들에게 약한 것을 정말 잘 아는지 손주들 얘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결론은 저 때문에 손주들이 조기 귀국할 수도 있으니까 남편에게 말을 잘해달라는 말 아닌가요? 제가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의도를 모르겠어요. 일단 집에들 가라.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남편하고 얘기 잘 해보렴. 사실 정말 저는 할 말이 없기도 했어요. 제가 남편 보고 지원을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건 남편의 선택이고, 또 남편의 돈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남편하고 얘기하면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 며느리들은 완강했습니다. 정말 누가 보면 제가 가해자로 할 정도로 애처롭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잘못한 사람은 며느리들인데, 우는 사람도 며느리들이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질 않으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며느리들 보고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에서 울고불고 난리야. 나가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어떻게 좀 해봐요. 뭐라고? 정말 정신들을 못 차렸네. 바꿔봐. 남편 전화를 며느리들에게 들려주자 며느리든 더 난리가 났어요. 아버님! 하면서 둘이 우는데 정말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아, 일단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돈 관련해서 남편하고 얘기해라. 다시 말하니 며느리들이 마지못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둘이 집에 가고 저는 머리가 아파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연락해 볼까 생각했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그냥 일단 안정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첫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그냥 조금씩 아프긴 하지. 무슨 일이니? 아들은 전화로 하긴 좀 그렇다고 퇴근하고 찾아오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하고 집에서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와서 분명 돈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첫째는 집에 와서 밥을 먹고 하는 말이 용서를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집사람 말 들어보니까 경솔하긴 했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들이 죄송하다는데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첫째 아들은 계속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아내한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실망도 너무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황천길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은 재수 씨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머니도 들으셨으면 기억하시죠?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그 말을 누가 했는지 중요하진 않았죠. 그냥 그때 며느리 두 명이 제 눈을 감고 있는 동안 저런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이 충격이었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첫째 며느리가 그랬는지 둘째 며느리가 그랬는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죠. 아니, 아들, 너는 그게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거니? 세상 그 상황에서 그런 대화를 들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아내에게 들을 때는 자기는 그냥 동조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한 말은 다 동서가 했다고 하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죠. 여러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나요? 무슨 동조만 해? 내가 똑똑히 들었어. 너한테도 실망이다. 이만 나가봐.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딱 보니까 첫째 며느리가 여우처럼 아들에게 자기 잘못은 없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동조만 했는데 집도 증여 못 받게 생겼고 아들 유학비도 앞으로 못 받게 생겼다고 첫째 아들을 막 조종했던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워낙 어릴 때부터 순하고 착해서 이런 말에 잘 넘어가거든요. 첫째 며느리가 똑똑해서 좋았었는데 저렇게 아들을 쥐어잡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아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사람이 앞뒤 다르게 행동할 줄은 몰랐죠. 이렇게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둘째 아들에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늦은 밤 연락해서 미안해요.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입을 맞추고 차례로 연락을 하는 건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너도 와서 둘째 며느리 억울하다고 하려고? 저도 모르게 말이 사납게 나왔습니다. 에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요. 그냥 아들이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지. 둘째 아들은 워낙 애교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눈구렁이처럼 잘 빠져나가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가 애초에 자식에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둘째는 둘째 며느리와 같이 집에 찾아왔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망고 사들고 왔어요. 드셔보세요. 엄마, 이것도 선물이에요. 둘째 아들네는 대놓고 제 기분 풀어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봤자 제가 이미 목적을 알고 있으니 제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자 둘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엄마, 나도 이미 집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웠어. 어? 이 사람도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반성하고 있대요. 그리고 사실 형수가 나서서 주도했다고 그러더라고. 저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들 둘이 말을 맞춘 걸까요? 다들 자기 탓이 아니라고 저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제도 말했지만 누가 먼저 주도했고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둘이 같이 나를 험담했는데 그런 말을 내가 다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로 상처를 받았다는 거고 제가 강하게 나가서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눈에 띄게 당황했습니다. 지원을 끊겠다고 한 건 니네 아빠니까 아빠한테 가서 직접 말해. 안 그래도 아픈 사람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멋대라는 짓이야? 저도 모르게 둘째네에게 쏴붙이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며느리들의 대화를 듣고 너무 충격받아서 며칠을 잠을 못 자고 마음고생을 했었잖아요. 마지막엔 너무 속상해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고요. 그런데 며느리들은 저렇게 괘씸하게 아들들을 꿰어내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쏙 빠지려고 하니까 그걸 보는데 더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동시에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언제 저렇게 지원해주고 있었는지 웃음도 나오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서로 합의하고 이혼했지만 자기 인생도 살면서 그 나이에 자식들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더 나아가 손주들 유학 비용까지 대주고 있었다니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이구나 생각 들더라고요. 가정에 충실했던 것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게 지금까지 손주들한테도 저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들이 찾아왔을 때부터 아들들까지 찾아왔을 때까지 남편에게 연락도 안 하고 있었는데 혼자 방에서 생각하다 보니 연락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아니, 그냥 내가 어떤 얘기들을 들어서 그게 사실인가 궁금해서. 남편하고 전화하는데 저도 모르게 계속 웃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나는 정말 증여 안 해줄 거고 애들 유학도 앞으로 지원 못해. 나는 당신 며느리들한테 그런 소리 들은 거 정말 평생 용서 못해. 당신이 시집살이를 시켰어? 아니면 아들들한테 못해준 게 있어? 나 정말 당신 같은 엄마, 시어머니 없다고 생각해. 당신 할 만큼 충분히 했어. 남편이 저렇게 말해주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돈은 당신 돈이니까 지원을 더 해주고 말고는 당신 뜻에 달렸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전화를 끊고 목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은 남편뿐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했어도 저를 가장 잘 알고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것은 남편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 이번에는 누구에게 연락이 온 줄 아세요? 바로 손주들이었어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연락이었죠. 할머니, 저 정말 한국 들어왔어요. 놀러 가도 되죠? 첫째 아들이 자식인 손자가 먼저 연락이 왔죠. 일단 애는 죄가 없으니까 놀러 오라고 했더니 손자가 와서 종알종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손자도 첫째 아들처럼 애가 참 순한 편인데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첫째 며느리가 가서 어떻게 얘기하라고 시킨 것 같았어요. 애는 잘못이 없지만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 첫째 며느리가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 끊기는 게 무서웠으면 자기가 잘못을 빌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다고 제가 갑자기 마음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화가 더 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유학을 갑자기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손자를 보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졌어요. 할아버지는 보고 왔냐고 물었더니 보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손자 손에 용돈을 들려보내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애들은 죄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요. 그렇게 혼자 사색에 빠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둘째 아들 딸인 손녀에게 전화가 왔어요. 둘째 손녀도 와서 저랑 밥을 먹고 얘기하다 갔죠. 여자애라 그런가 애교도 많고 볼 때마다 예뻐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확실히 손주들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애초에 이걸 바라고 보낸 게 맞겠지만 또 제가 특히 손주들은 각자 어릴 때 봐주기도 했으니까 더 마음이 간 건 사실이에요. 생각해보면 아들들과 손주들은 잘못한 게 없잖아요. 특히 아들들도 그렇지만 손주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며느리들에게 말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난 며느리들한테 화가 아직 나 있는데 손주들은 잘못이 없잖아. 유학 비용은 계속 내주는 게 어때?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존중해 줄게. 남편은 제 의견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도 손주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아마 속으로는 증여는 몰라도 유학 비용은 다시 주고 싶었을 거예요. 손자 손녀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맞이해주는 인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며느리들이 괘씸해서 집 증여는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저도 남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손주들이 제가 키운 정도 있으니까 봐주겠지만 누가 좋다고 집 증여를 며느리들에게 해주겠냐고요. 그런데 손주들 유학 비용 얘기가 귀에 들어갔는지 이번엔 며느리들끼리 찾아왔어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꼬리뼈 쪽은 좀 어떠세요? 어머니 이거 정말 유명한 빵집에서 사온 빵이에요. 한번 드셔보세요. 며느리들은 착각해도 정말 단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손주들이 아무 잘못이 없으니 유학 비용을 대주라고 한 거지 며느리들에게는 아직도 화가 나 있었거든요. 정말 얼굴 보기도 싫어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너희들과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 그만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 증여 관련해서는 너희 아버님에게 얘기해. 너희 말대로 나는 이혼하고 너희들에게 해준 거 없으니까 돈 관련해선 내 앞에서 얘기 꺼내지 말아줬으면 한다. 제가 이 말을 하자 며느리들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요. 거의 쫓아내듯 며느리를 내보냈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며느리들은 그 뒤로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돌려보내거나 받지 않았죠. 저는 그냥 제 인생에서 며느리들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론도 하고 혼자 살고 있겠다. 혼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고 첫째 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집에 혼자 찾아오고 싶다길래 알았다고 하고 들어오게 했죠. 첫째는 저를 보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고 감정 표현이 다양한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가 울면서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아내가 그런 말을 한 줄 꿈에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너무 충격받아서 진지하게 이혼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첫째 며느리는 이혼이 무슨 말이냐고 합의 이혼 절대 안 해줄 거다 하면서 소송할 거라고 했다네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한테도 아내가 그냥 가서 적당히 달래주라고 하길래 그렇게 심한 말을 한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저런 사람과 살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들어요. 우는 첫째를 보고 마음이 약해졌던 것은 사실이에요. 첫째가 진지하게 저에게 저런 사람과 더는 못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뒷담화를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이혼은 제가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문제여서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죠. 그렇게 첫째 아들을 돌려보낸 후 첫째 며느리도 연락이 왔어요.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길래 저도 집에 오라고 했죠. 와서 하는 말이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집도 증여 못 받고 아이 유학도 중도 포기할 뻔했고 이혼당하게 생겼는데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이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것도 많은데 염치 없이 그런 말을 했다고 진심으로 잘못을 빌길래 저도 마음이 약해졌네요. 제 남편과는 얘기해 봤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제 집 증여 못 받아도 되니까 어머니 마음만 풀리셨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 뒤 남편에게 연락해서 말을 전했는데요. 남편은 그래도 증여는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 번 그랬던 사람이 두 번 안 그러겠냐고 하더라고요. 들린 말은 아니고 또 돈도 애초에 남편 돈이니까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 연락해서 내 마음은 다 풀렸다고 이유는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알아서 하라고 했죠. 나중에 들은 사실인데요. 둘이 정말 진지하게 별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첫째 며느리와 이혼하진 않았어요. 제 남편도 증여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고요. 이혼은 안 했지만 첫째 며느리는 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찾아가서 엄청나게 빌었다고 하네요. 남편을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가 몇 번을 찾아오고 잘못을 비니까 그제야 받아주었다고 해요. 그래도 증여는 해주지 않겠다고 했대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그런 모습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증여 관련해서 통쾌한 마음도 있었어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둘째는 어릴 때도 그랬지만 첫째보다 확실히 화끈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둘째도 저보고 황천길로 가라는 소리를 한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이혼했다고 해요. 물론 반발이 있었지만 워낙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닌 성격이라고 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건 뒤로 둘째 며느리는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정말 본 적도 없어요. 당연히 연락도 안 왔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도 아들이 이혼했다니까 걱정돼서 물어봤죠. 자기는 저런 사람하고 1초라도 더 있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이번엔 또 손녀가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손녀는 둘째 아들이 키우기로 했다더라고요. 아들이 워낙 딸 바보라 손녀에게 워낙 잘해주기도 했고 손녀도 아빠와 살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아무튼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제 남편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리 이혼했어도 함께 결혼 생활을 몇십 년을 해서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일 힘든 시기에 함께 해준 것도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제가 사는 아파트에 집을 얻었습니다. 다시 재혼할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인생을 존중해주지만 조금 더 가까워진 것 뿐이죠. 사실 둘이 진지하게 말하면서 재혼 얘기도 꺼내보긴 했어요. 하지만 결론은 둘 다 현재 삶을 만족하니까 지금처럼만 지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저번처럼 다치는 일이 발생하면 자기를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가까워졌으니 조금 더 자주 만나고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떨어져 사니까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더 친해졌어요. 분명 그때도 내가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몇십 년을 살아도 몰랐던 모습이 보여서 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첫째 며느리가 종종 찾아오는데 이제는 막 엄청나게 밉거나 원망스럽지는 않아요. 둘째 며느리는 이제 더 이상 볼 일도 없지만 이제는 그냥 알아서 잘 지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래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며느리들은 집도 없어지고 둘째 며느리는 이혼도 당했으니까요. 반면 저는 이 사건으로 남편하고 관계가 비록 이혼했더라도 더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남편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아들 두 명은 결혼하고 좀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내와 같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혼자 찾아오니까 아들들 어릴 때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손주들하고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키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가 그 소동이 있었는데도 할머니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특히 둘째 손녀는 자기 엄마가 그럴 줄 몰랐다고 너무 실망했다고 보고 싶지 않대요. 이런 거 보면 진정한 복수를 한 것 같아서 통쾌하기도 했어요. 자기 딸도 자기를 보고 싶지 않다는데 이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어디 있을까요? 정말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 사건 이후로 더 말을 조심하게 됐고요. 어디 가도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의 험담은 예전에도 하지 않았지만 저 이후로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감기 걸리시면 안 되니까 겉옷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